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 스포츠 정규 시즌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국내 스포츠 중계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 업계가 스포츠 독점 중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문제는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스포츠 행사의 경우 누구나 쉽게 보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스포츠 중계권의 입찰 가격이 높아지면서 OTT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이런 나르시즘은 갑자기 발현되는 걸까요? 또 이런 분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공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규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다수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부터 망설임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29일로 기한을 못 박았다가 3일절이랑 주말 끼면서 연휴가 있었고 그때라도 복귀를 하면 좀 선처해주겠다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에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서 복귀한 전공의가 전체 대비 4.3%로 나타났고요. 오늘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전공의들이 정말 안 왔는지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하고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데 처분에 앞서서 사전 통지부터 하고 전공의들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지난 의사 집단 행동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런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개혁이 지연됐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 강조를 했고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그 행정처분과 관련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이거 3개월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보려면 1년 이상 늦춰진다. 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행정처분 이력 같은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개정된 의료법이 있어서 지난해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전과 비교하면 면허 취소는 보다 쉬워지고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이렇게 제한이 됐던 결격 사유가 지금은 보다 넓혀지면서 모든 범죄 이렇게 된 건데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고발이나 사법당국 수사가 이어지면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또 면허 취소, 재교부 이런 게 사법 처리도 있지만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강경 기조로 대응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재판 없이도 취소 처분 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는데요. 응급실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12,000여 명 참석했다고 하고 의협 추산으로는 4만 명이 참석했다고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정부 방침을 두고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을 했고요.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 통치의 전통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는 이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대 증원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필수 의료 패키지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향후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힌 건 없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집회 참가하는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도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라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건데요. 네. 이 글을 보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한다. 필수 참석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목소리 크게 내고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을 다 밀어준다고 한다.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1등 해야 약 밀어준다고 하니까 정말 1등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 제약사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 의사들과의 리베이트 문제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는 의대 증원을 뭐 찬성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집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 건데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또 국민들 반응은 수술도 대리시키더니 집회도 대리시키면 하는 게 뭐냐 이런 자주 섞인 말도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의협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을 지시한 적 없다. 네. 하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개별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실질적으로 제약회사 직원들이 업무상 을의 위치잖아요. 갑, 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을에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한편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서 오늘까지 증원 신청을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상당한 파장일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지금까지 뭐 공식적인 숫자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몇몇 대학들은 지금 가진 정원을 2-3배까지 늘리겠다 하고 네. 교육부에 제출한 곳도 있다고 해요. 정부는 오늘까지 내라고 하고 의료계에서는 정부 조사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여기 그럼 교수진, 대학 운영 주체, 총장 이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각 대학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대학 그 운영의 존폐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신입생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충원을 보장해주는 학과란 말이에요. 예, 의대 인원은 포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총장들 중에서는 오히려 의료계 반발이 대학들의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1년 휴학해서 유급해서 내년에 교육할 학생들이 2배로 늘어나는 건 괜찮고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거는 안 되냐고 막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또 대학들로서는 이번 기회 놓치면 이런 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의대 캠퍼스는 대다수가 휴학계를 냈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서 개강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연기가 되고 3월 중순까지도 휴강을 이어가기로 한 학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의사회가 한국 정부의 의대 정원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반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한국의협 등이 그 세계 114개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세계의사회가. 여기에는 박정률 의협부회장의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세계의사회는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한 피로와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인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세계의사회 입장문을 두고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서 증원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월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오늘 통계청이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매 판매액 지수와 농림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 생산 지수가 113.8.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0.4% 늘어났습니다. 작년 11월에 반등한 이후에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부문별로는 건설업 생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12.4% 증가하면서 작년 9월 이후에 넉 달 만에 반등을 했고요. 2011년 이후 12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에서는 감소를 했는데 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6% 줄어들었고요. 통계청은 지난해 연말이 반도체 생산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다라고 설명을 했고 설비 투자에서도 5.6% 급감했습니다. 여기는 그 항공기 같은 운송 장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계 이런 특수산업용 기계류에서도 투자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0.8% 상승을 했는데요. 보면 의복이나 승용차 구매는 줄어들었고 이게 조금 더 추가적인 소비죠. 네. 차를 사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돈이 있을 때 사는 건데 이런 거는 줄어들었고 화장품, 차량 연료, 음식료품에서 소비가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고물가인데요. 실제로 소득에 비해서 먹거리 부담이 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번 돈은 적은데 먹거리 물건을 살 때는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소득은 1% 증가했는데 먹거리 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소득 대비 먹거리 부담이 컸던 거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식사비 지출 증가폭이 전체 다른 소비 지출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전체 소득을 보면 월 평균 497만 6천 원인데요. 전년 대비 2.8% 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자나 뭐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빼야 우리가 소비도 하고 저축에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 그게 1.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먹거리 물가가 3배 넘게 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드레싱, 잼, 치즈, 어묵 이런 순서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서민들이 꼭 사야 되는 것 중에 설탕, 소금 이 부분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빵, 생수, 라면도 뭐 크게는 14%, 적게는 8%까지 올랐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과일 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5.3배가 올랐는데 사과가 24.2% 무려 네. 1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인상,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오를 때는 확 올라요. 근데 내릴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오르고 인건비도 비싸지고 물류비, 임대료 상승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적 좋을 때 그렇다고 감안해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싸졌고 또 수출도 많이 했거든요. 농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고요. 삼양식품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겼고 빙그레도 설립 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첩첩산중인데요. 가계의 이자 비용은 지난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어요. 네, 대출 이자에 쏟는 비용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가계 동향 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2006년 이래 네. 가장 높은 증가폭인데 이게 팬데믹 때 가계부채가 늘었고 또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국엔 국민들 벌이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대부분 빚 갚는 데 쓰고 또 필수적으로 먹는 것에 쓰는 셈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이거 1차 접수 때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오늘부터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한 뒤에 돈을 내는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이전에 개업을 해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되고요. 네.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여기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네. 여기로 가시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 첫 나흘 동안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이 됩니다. 마감은 오는 5월 3일까지인데 이날은 저녁 6시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막판엔 사람이 몰리고 하니까 6시 넘겼다가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총선 이후에 재표결에 붙이기로 잠정 합의했어요. 네, 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태원법 처리 일정도 논의됐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데 네. 그 이태원 특별법은 그러면은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또 끝나다 보니까 이때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여야가 그럼 이거를 재표결에 붙여서 폐기 수순을 밟을지 혹은 재협상을 거쳐서 새로운 수정안을 가지고 올지 이건 명확하지 않고요. 다만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워낙에 기존 내용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계속 반발을 하고 네. 있어서 또 합의까지도 협상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역시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고요. 네, 이 오는 7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네. 4월 2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9일 이후 열리지 않았고요. 이번 달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그럼 총선 이후까지 석 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을 했던 만큼 네. 이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항소심이 미뤄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검찰은 계속 관련자 조사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를 당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어요. 네, 주말부터 오늘까지 뭔가 움직임이 긴박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알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탈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만나기도 네. 했고 또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 회견을 갑작스럽게 연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연대하는구나 이런 관측에 힘이 실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또다시 새롭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한 건 결국에는 지금 한간에 들려오는 탈당설을 적극적으로 일축한 행보겠구나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향후 어떻게 거취를 취할 것인지 이런 건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서 홍영표 의원, 임종석 전 실장 이렇게 두 사람을 두고 보면 홍영표 의원 컷오프 이후에 당내에서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잔류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네, 이 취소를 했다가 오늘 오후 3시에 광주에서 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지역구를 정하지는 않았다는 게 새로운 미래 측의 설명이고요. 네. 기자회견에서 밝힐지 또 봐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 결정과는 별개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밝혀서 새로운 미래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네. 홍영표, 설훈, 김종민 의원 이렇게 3자 협의체를 구상 중이라는 얘기도 일부 언론들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흐름이 많이 수월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월계일교에서 상계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상도 지하차도와 수락 방음터널 사이에선 양방향 한 개 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도로는 정체가 극심했던 출근 시간과는 달리 수월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작업 중인 성산대교 부근에서만 속도 줄입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동서울 요금소를 조금 못 간 곳에서 3, 4차로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중부 1터널부터 5km가량 정체가 극심하고요. 우회하는 차량들로 같은 방향 제2중부선 광재원 터널 부근에서 2km가량 많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산에서 2km 구간 정체가 극심한데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때맞춰 야구와 축구 같은 프로스포츠 시즌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K리그는 주말 사이에 개막했고요. 프로야구는 이번 주 주말부터 시범 경기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국내 스포츠 중계의 분기점 또는 전환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없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스포츠 중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해외에서는 익숙한 일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솔직히 좀 아직은 좀 낯선 일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포츠 중계와 OTT의 만남. 그러니까 앞으로는 OTT를 통해서 혹은 OTT를 통해서만 스포츠를 볼 수도 있게 된다. 이제 그 변화가 처음 열리는 건데 OTT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 다들 하시니까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중계에 뛰어들게 되는 게 올해가 될 것 같고 그 올해가 시발점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는 아무래도 프로 야구 아니겠습니까? 그쵸. 프로 야구 중계를 티빙이 온라인 중계권 독점 중계권을 올해부터 따냈기 때문에 작년과는 전혀 다른 중계 형태, 시청 행태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빙이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가져갔다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프로야구 보세요. 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는 방법이 지금까지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실시간으로 TV로 보는 게 그쵸.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지금까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그쵸. 보는 핸드폰을 방법들, 통해서.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계권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중계권이 있고요. 온라인 중계권, 쉽게 말해서 인터넷 중계권이 있는데 TV 중계권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KBS, MBC, SBS의 스포츠 채널과 스포티비가 연합을 해서 5경기를 동시에 중계하는 게 작년, 올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아까 두 번째 부분, 주로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해서 시청하기 눌러서 보셨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계권을 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 중심의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CJ가 운영하는 티빙이라는 OTT가 독점적으로 인수를 했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고 아마 조만간에 최종 계약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체결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금액을 보면 TV 중계권료가 보통 한 해에 한 500억 원 정도 해요. 근데 이 온라인 중계권도 1년에 한 450억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KB 입장에서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팔고 그만큼 거의 같은 비중을 둔 중계권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티빙은 유료 OTT잖아요.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제일 싼 게 한 달에 9,500원, 비싼 거는 한 달에 17,000원을 내야만 현재 티빙에서 예능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중계권을 프로야구의 온라인 중계권을 티빙이 가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낸 회원들만 예능이나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야구를 오래 볼 수 있게 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만
이제 스포츠 야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티빙이 최종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고 네. 최종적인 그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획을 밝히진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도 가능은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유료 시청에 대한 아직도 좀 반감이나 네, 거부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좀 의식해서 저화질 같은 경우는 좀 무료로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부가적인 옵션을 달 수는 있을 것 네.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티빙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그렇죠. 450억 원이나 450억이고 1년에 3년 네. 동안 1,300억이거든요. 네. 그 돈을 써놓고 그걸 무료로 풀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유료 티빙 회원이 돼야만 양질의 중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혹시 뭐 티빙의 포털이나 통신사에 스포츠 중계권을 다시 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판매를 하면 네. 약간의 이문을 붙여서 재판매를 하면 그걸 이제 네이버나 다음 혹은 뭐 다른 뭐 SKT, KT는 통신사들이 사면 네.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은 뭐 광고를 좀 보거나 이런 번거로움만 좀 감수하면 그렇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가정인 거고. 네. 근데 그 티빙 입장, 그러니까 CJ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0억 원을 주고 거액의 지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자인 네이버 측과 경쟁을 하면서 따냈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써내면서 그렇게 따낸 입장에서 굳이 경쟁사의 그 콘텐츠를 제공할 일은 그렇네요.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CJ가 운영하는 티빙이라는 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든 앱으로 아마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프로야구 중계를 토대로 앱을 이용하는 형태로만 아마 프로야구 온라인 인터넷 중계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력하게 거의 네. 확실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은 뭐 이미 유료 가입자들만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사실 이게 되고 좀 있나요? 차분히 살펴보면요. 네. 프로야구를 OTT로 중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프로야구가 유난히 늦은 겁니다. 현재 K리그 같은 경우는 쿠팡 플레이에서 이미 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쿠팡 플레이는 스포츠 중계를 OTT지만 스포츠 중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K리그도 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뛰는 프랑스 리그 앙이라고 하는데 리그 1도 중계를 하고 있고 네. 스페인 축구도 중계하고 있고 여기는 뭐 포뮬러 1, 그다음에 종합 격투기 이런 데를 이제 중계하고 있고요. 실제로 쿠팡 플레이가 스포츠를 중계를 하면서 20, 30대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CJ 티빙도 쿠팡 플레이가 저렇게 하니까 이 가입자가 느네 이걸 좀 따라하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해외의 유명한 OTT들은 사실 더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애플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프로축구 MLS인데요. 네. 이것도 메이저리그라고 부르는데 이걸 10년 중계권을 3조 2천억 원을 주고 계약을 했고요. 물론 이제 미국은 프로스포츠가 우리나라랑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돈의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현재 중계하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야구보다는 이제 풋볼, 그러니까 그쵸. NFL, 미식축구가 훨씬 인기가 많은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7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한 해의 중계권료가 2조 원입니다. 그럼 7년이면 대략 한 15조 원 정도를 썼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넷플릭스 그러면 영화, 드라마, 예능만 생각하는데 그 프로레슬링 있죠. 그렇게 막 약간 과장된 프로레슬링. 그게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네. 50억 달러, 거의 7조 원 정도를 쓰면서 그 독점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만 봐도 일본의 축구 J리그도 역시 일본의 OTT인데 다즌이라는 데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사실 프로스포츠가 OTT에서 중계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프로야구라는 가장 인기 스포츠를 토대로 올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첫 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동안 OTT 플랫폼들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좀 집중해 왔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스포츠 중계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중계권을 살려고 하는 OTT나 중계권을 파는 각 프로스포츠 협회 쪽의 이해관계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OTT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시즌 내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야구는 7개월에서 8개월, 뭐 K리그도 그만큼. 그러니까 그 야구를 보는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이 7개월에서 8개월, 거의 1년의 3분의 2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킬러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티빙이 올해 한 해에 450억 원 정도를 KBO에 주고 프로야구 중계권을 인수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싼 돈이지만 네. 요즘 뭐 그 OTT에서는 대작 드라마, 대작 영화의 제작비가 워낙 올라가서 한 450억 원 정도면 큰 드라마 한 2편 정도 제작하는 제작비예요. 그러면은 티빙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드라마 2편 제작할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월, 8개월 그러네요. 동안 그것도 대부분 젊은 층들을 시청자층을 고정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BO 입장, 중계권을 파는 KBO 입장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프로스포츠가 OTT를 토대로 시청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청 행태를 따라가는 게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KBO도 이 프로야구 중계권이라는 상품을 파는 상인의 입장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이 볼 형태로 그 물건을 공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양쪽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이고 이제 국내 가장 인기 있는 프로야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마 다른 모든 프로스포츠들도 이제 OTT 형태로 중계를 하거나 최소한 그걸 병행하는 형태로 앞으로는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보이는 일종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뭐 유료 중계 흐름이 대세로 자리를 잡겠네요. 사실 이게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뷰.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내야만 한 번 볼 때마다 돈을 낸다라는 게 미국 네. 해외 프로 스포츠 중계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가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형태가 더 일반화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 이제 외신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미국 방송사를 약간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디즈니, 그다음에 폭스, 워너브로더스 이게 사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디즈니는 ESPN이라는 미국의 최대 스포츠 방송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SPN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중계권을 가진 종목이 8개 종목 등조되고요. 네. 폭스가 4개, 워너브로더스가 3개, 그리고 총 15개 종목의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방송사. 근데 사실 방송사는 기존의 OTT랑 경쟁하는 관계고 네. 상대적으로 좀 올드 미디어로 인식이 돼서 계속 좀 쇠퇴하고 있는 매체잖아요. 근데 네. 적어도 스포츠에서만큼은 이 디즈니와 폭스와 워너브로더스가 올해 하반기에 슈퍼 스포츠 앱을 만들어서 앱 사업자로 진출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 회사가 연합한 스포츠 중계 OTT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사지만 네. 우리 앞으로 OTT 앱을 만들어서 OTT로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중계해 주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네. 미국의 지금까지 스포츠 중계를 사실상 독점해 오던 스포츠 전문 방송사들도 이제 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프로스포츠를 결국 프로스포츠도 드라마 예능처럼 OTT로 중계를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중계권을 뺏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사지만 OTT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게 아마 이제 앱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슈퍼 스포츠 앱 거기만 들어가면 사실 미국에서 중계 열리는 프로스포츠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볼 수 있는 네. 앱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프로스포츠와 OTT의 만남은 첫 만남이 아니고 이게 기본값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뉴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좀 황당하고 낯선 혹은 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렇습니다. 같은 메이저 리그여도 어떤 팀의 게임은 방송사에서 볼 수 있고요. 어떤 팀의 게임은 OTT에서 볼 수 있고 같은 미국의 최대 인기 있는 미식 축구도 뭐 동부 리그는 어느 OTT에서 볼 수 있고 네. 서부 리그는 또 어느 방송사에서 보는데 이렇게 분계권이 막 쪼개져 있어요. 이게 이제 유료 시장과 겹치기 때문에 사실 중계권을 내야 하는 뭐 방송 사업자나 미디어 사업자 입장에서 굳이 그 리그를 통째로 다 사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보면은 관중들이 많이 가는 팀이 있고 좀 네. 적은 팀이 있잖아요. 당연히 관중이 많은 팀이 시청자가 많을 것이고 네. 그런 팀들을 인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팔리고 분할해서 중계되는 형태가 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포츠 팬들이 오늘 중계는 어느 채널의 사실을 다 미리미리 찾아보고 본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데 근데 이런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OTT와 프로스포츠의 어떤 복합적인 계약이 고도화되면 그런 형태가 시작될 수도 사실
시작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네. 이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것들도 만약 유료 가입자만 볼 수 있게 된다면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사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는 누구나 볼 수 네.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권리고, 지금까지는 그걸 뭐 KBS, MBC, SBS 같은 지상파가 이제 보장해 줬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스포츠 중계가 OTT로 많이 넘어가면 그게 과연 보장될 수 있느냐에 네. 대해서 걱정과 좀 우려, 좀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고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를 맞벌이 부부라고 하죠.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부부가 같이 버는 것이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맞벌이 함정이란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 가정이 한 사람이 버는 가정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실직이나 질병, 은퇴 등과 같은 가정경제 위기 상황에 더 잘 대비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만일에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경제적 소득을 잃게 될 경우에 파산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 사람이 버는 가정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맞벌이와 비교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의 상대 표현으로는 외벌이 또는 홑벌이라 말합니다. 접두사 외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혼자인 또는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 이런 뜻을 더하고요. 호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접두사 홑은 한 겹으로 된 또는 하나인, 혼자인의 뜻을 더합니다. 외벌이와 홑벌이는 아직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충북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올라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지역,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과 비는 서쪽 지역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3도, 대구와 부산,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신청 접수가 오늘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개인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원칙에 따른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위 20% 평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져 석 달 이상 재판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고용주 등이 받을 불이익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입학생이 없어서 폐원, 폐교 위기에 놓인 곳들이 많다고요. 저출생을 한 학년에 두 반도 만들지 못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이게 지방의 이야기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도 입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실감이 되실 텐데 학년당 학급 수가 2개 되지 않는 작은 학교, 부천, 성남 등 수도권에서 10년 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닫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리는 이제는 노인 요양시설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년 뒤인 2028년이 된다면 영유아 수가 30% 넘게 줄어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0,000곳 넘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면은 유치원이 사라지네, 초등학교가 없어지는구나가 아니고요. 육아정책연구소 분석을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례대로 폐교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주변 인프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점입니다. 인프라가 없어지게 되면 교육 환경이 더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 낳기를 더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도 많이 줄어서
0.7명대 아래로 떨어진 출산율이 더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혼인 건수 얼마나 감소했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전 세계에서 가장 낮죠. 그런데 결혼은 다를까 봤더니 비슷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40%나 줄었고요. 신혼부부 숫자가 이렇게 계속 주니 안 그래도 최악인 출산율이 올해는 더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네. 20대 중후반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봤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10년 새 무려 23%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그런데 집은 너무 하늘의 별 따기고 경제적인 고민이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해 주듯이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남녀 모두 결혼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결혼 유무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출산율과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금전적인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이 정책적 함의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태어나는 아이 중 열의 9은 중산층 이상에서 그리고 열의 1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출산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별 구간은 OECD 기준을 활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 그 사이가 중산층인데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아이의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추측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변호사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벌금형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징계 처분만 내리면서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30대 변호사 A씨가 강제추행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쯤 되는데요. A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나 연애 상담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따로 끌어냅니다. 네. 이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서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습니다. 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을 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지속적으로 좀 상대방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5달 동안 모두 8차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덜미가 잡혀 A씨는 기소가 됐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씨 징계를 의결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에 그치고 맙니다. 덕분에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고 자신의 활동에 지장이 하나도 없이 왕성한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을 폭행한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 경기 구리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은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을 내리면서 끝냅니다. 이처럼 변호사에게 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네. 사례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이라면 이 가운데 3명이 제명되고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경대학교 법학과 정웅석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수가 증가한 만큼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변호사협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좀 기분 좋은 소식 좀 살펴보죠. 네. 한국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대회 2연패 달성에는 물론 실패했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으로 유명한 우상혁 선수인데요. 참가 선수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2m 15에 도전하지 않고 힘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2m 20을 가볍게 넘으며 시동을 건 우상혁 선수는 예상보다 일찍 위기를 맞았습니다. 2m 24에서 이 마지막 3차 시기에 몰렸는데 남다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벼랑 끝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2m 28을 2차 시기에 성공하면서 메달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우상혁 선수와 뉴질랜드의 해미 시커, 미국의 셸비 맥큐언 3명만 2m 28을 넘고 은메달과 동메달은 실패 횟수 차이로 좀 갈렸는데요. 네. 우상혁 선수와 맥큐언 모두 2m 31은 넘지 못했고요.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우상혁 선수가 그래서 3위, 2m 24까지 실패가 없었던 맥큐언이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세계 실내 선수권 2연패를 노렸던 우상혁 선수는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데에 그래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터뷰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메달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쁜 하루였던 것 같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남았는데 다시 아웃도어에서 에너지 충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올해 4차례 대회에서 모두 입상을 하면서 실내 시즌을 마친 우상혁 선수 5일에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실외 시즌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난 1호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난 주말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다고요? 지난 2일에는 온라인상의 판다월드 앞 대기 시간이 400분이라는 전광판 사진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네. 했었는데요.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이 있던 날 오픈런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개장 전부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기다렸고 팬들은 영하 1도까지도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담요를 두른 채 새벽부터 개장을 기다렸습니다. 네. 방사장에서 푸바오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입니다. 관람 시간이 종료됐습니다라는 직원 말에 관람객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야 했고 일부 관람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푸바오를 살뜰히 돌봐온 사육사들도 눈물을 보였다면서요. 네, 이런 가운데 푸바오를 돌봐온 사육사들이 눈물을 보이는 모습들이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날 푸바오가 퇴근을 하고도 아쉬워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네. 강철원 사육사가 이걸 알고 뒤늦게 나와서 팬들에게 집에 안 가고 뭐 하시냐, 빨리 집에 가셔라 라고 말을 했더니 푸바오 잘 관리해서 중국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겠다. 지금 울면 30일 후에 또 울어야 하잖아요. 팬들을 네.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루이 후이 보면서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는 와중에 감정이 복받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들이 SNS에 찍힌 겁니다. 푸바오의 작은 할아버지로 알려진 송영관 사육사도 판다월드숍 앞에서 인사를 하다가 눈물을 보였는데요. 푸바오는 어제까지만 일반 관람객에게는 이제 선보여지고 남은 한 달 동안은 비공개 상태로 지내면서 네. 중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막상 떠나게 되는 날은 4월 3일입니다. 저도 어젯밤 1시간 동안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서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푸바오 입장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행복했습니다. 푸바오라는 이름이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처럼 정말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따뜻함을 주고 떠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리꾼들도 미디어와 잠깐의 만남으로 지켜본 우리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는데 늘 짐심이셨던 저분들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나. 할아버지들 덕분에 지금의 푸바오가 있을 수 있었다.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요.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방문한 입장객이 무려 540만 명에 달합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배수구 마개가 들어간 음식을 팔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안심 식당이었고요. 최근에 허용만의 백반기행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일 올라왔고 식당 갈비찜에서 배수구 뚜껑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는데 고기를 건져 먹다가 바닥에 가라앉은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직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통째로 가져가서 확인하고는 글쓴이의 의사 상관없이 갑자기 그냥 새 음식을 다시 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걸 받은 글쓴이는 입맛이 뚝 떨어져서 안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뚝배기에 저런 게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는지 모르겠고 사과도 대충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물병 뚜껑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 부모님이 전화로 재확인하니까 배수구 뚜껑이라고 이실직고를 했고요. 글쓴이는 식당 측이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새 음식을 다시 내줬고 사과도 대충 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식당 측은 가게에 물을 받아두는 수전을 청소한 후에 다시 받기 위해서 잠시 빼놓았는데 뚝배기에 떨어져 깔린 채로 나가게 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고요. 저조차도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후속 조치들 책임지고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또 살펴보죠. 지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선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이미 기록적인 폭설로 수만 가구가 정전되고 주요 고속도로까지 폐쇄됐는데 앞으로 눈은 더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차들은 눈 덮인 도로를 힘겹게 헤치며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제설 차량조차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에 2만 가구 넘게 전기가 아예 끊겼고요. 네. 서부와 동부를 잇는 80번 고속도로 160km 구간이 아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스키장 리조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상 당국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립기상청은 이게 일반적인 겨울 폭풍이 아니고 매우 강력한 신호이고 산 정상에는 최대 10피트 300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 인치가 아니라 피트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눈보라의 영향권 현지 시간 4일까지 네바다주 접경 500km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살펴볼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고른 드라마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이 사빠제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명대사 아닌 명대사를 만들어낸 불륜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부부의 세계는 뭐 방영된 지 좀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유명한 작품인데요. 먼저 드라마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부부의 세계는 영국의 닥터 포스터라는 드라마가 원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에 방영이 됐었죠. 김희애 씨가 연기한 주인공 지선우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였고 남편 이태호는 영화 감독인데 둘이 막 서로 애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원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여다경이라는 젊은 여자가 이태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배반하고 집착하고 복수하고 이런 갈등을 뜨겁게 다룬 드라마죠. 자극적인 소재인 만큼 최고 시청률 28.4%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기억에 나는 게 그때 여다경 역할을 한소희 씨가 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예뻐가지고. 맞습니다. 드라마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볼 인물은 누구예요? 네, 오늘 그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남자 이태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태호는 예술가적 기질을 다분히 가진 남자인데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꿈은 큰데 현실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언제나 갈증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뭐 잘 나가는 아내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상을 좇으며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혹시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고민이 된다거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조언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계시면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가 보죠. 이태호가 아내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면 다른 여자를 만날 게 아니라 사실 아내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게 맞는데 이 이태호의 마음 한가운데서는 이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덕을 보고 살고는 있지만 또 아내 덕에 산다라는 소리를 듣기는 싫은 거예요. 나도 되게 굉장히 대단한 남자인데 나도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괴로워하는 상태였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심리 상태에 빠졌을 때 여다경이라는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고 매력적이고 또 아내와 다르게 이 자신의 예술적인 부분을 응원해 주니까 마치 막 뮤즈를 만난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태호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이렇게 좀 평범함에서 벗어난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데요. 이 정신의학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상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DSM-5라는 통계 편람이 있는데요. 이 편람에 따르면 성격 장애 유형 중에 하나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있거든요. 이 성격 장애의 특징이 자기를 과장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인정이나 칭찬에 매우 목말라 하는 것.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 막 못 견디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성공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큰 나머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데도 무감각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속 이태호의 어떤 모습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과장된 자기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너 뭐 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극중 이태호는 영화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내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준다. 난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분노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성공력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태호가 사랑에 빠진 여다경이라는 여자가 물론 뭐 예쁘고 젊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영화에 투자해 줄 수 있을 만큼 권력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를 배신하고 투자 능력이 있는 집안의 여자를 만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다경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이제 사랑하는 척 이제 돈 많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착취적으로 대인관계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수단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아름다운 것. 굉장히 강하게 끌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다경의 모습이 젊은 시절 아내 선우의 모습하고 닮았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났을 때도 자신만의 이 미적 기준 때문에 사랑을 했었던 거고 또 그 기준이랑 맞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니까 또 사랑에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자꾸 회자되는 대사인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말 역시 어떻게 보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 때문에 나온 말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특징이 또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건데요. 뭐 삿바제야 이 말도 그렇고 나중에는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이제 아내 선우를 비난을 하거든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다. 네가 다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얘기를 하고요. 이거 지난주에 알아봤더니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조종해서 이득을 취할 때 쓰는 수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태호가 여다경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사업도 다 망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전 아내 선우한테 분이 풀리냐, 네가 원래 이렇게 날 망가뜨리려고 했냐, 너 이렇게 저급한 여자였냐 이러면서 막 탓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엿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아내 선우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나르시시즘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신의학적 용어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지만 우리가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맞아요. 그러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건가요?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이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우연히 호수를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사랑에 빠져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호수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 자존감이 높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나르시시스트를 나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우리가 나 자신을 뭐 사랑하자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자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요. 네. 이제 뭐든지 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나르시시스트는 정상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좀 비정상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자존감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죠. 네. 오히려 사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쉽게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단단함이 있기 때문인데 네. 근데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제 정신승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네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자존감이 좀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막 불안이 해결되면 막 마음이 편해지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이 자기상이 망가질까 봐 항상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떤 성공을 통해서 기대가 충족이 되면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을 막 찌르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인정이 돌아오지 않으면 엄청나게 좌절을 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치솟았다가 바닥을 쳤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격 장애는 말 그대로 성격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하고 살아온 환경이 그 사람의 태도나 사고방식, 행동을 좀 이상하게 고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랑이나 인정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을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기제가 발동해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또 때로는 지나치게 과잉 보호, 엄청난 사랑과 인정을 받았을 때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단 한 번도 내가 좌절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제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상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 이상의 인정이나 뭐 관심을 요구하고 사실상 그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막 숭배. 나를 찬양해라. 거의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반응을 바라게 돼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죠. 주변 사람들이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이태호도 이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된데 어린 시절에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이태우가 여다경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새 가정을 꾸리는데도 그 전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 아내 선우가 잘 키울 수 있고 자기는 새로운 가정을 꾸몄는데도 막 아내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까지 아들을 이렇게 되찾아 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 이태우의 성장 배경에서도 좀 아프다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이태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랑 똑같이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똑같죠. 네. 똑같은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여자를 만나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자를 만나긴 하지만 아들을 버리는 나쁜 남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강하게 드러내는 건데 이게 집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태호의 어린 시절을 봤을 때 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오히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고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이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은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사랑보다는 이 불안을 좀 해소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여자에게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스스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아마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얘기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네. 아니면 내가 이거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거나 평범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약간 저도 그렇고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네. 없겠죠. 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는 다 남들이 좀 손해보는 거 알아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런 선택을 조금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한 특징만을 보고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하고요. 네. 다만 어떤 성격 장애든지 이게 다 동일한 건데 일상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정도다. 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 행동이 정말 이거는 정상범죄에서 많이 벗어난다. 정말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왜 저래? 라는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수준이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단 이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의 병인 거잖아요. 그럼 그쵸. 치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약물 치료나 뭐 상담 훈련을 통해서 개선되는 심리 장애도 많은데 성격 장애는 이제 말 그대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격을 고쳐야 되는 건데 성격 고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신 장애에 비해서 치료와 개선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얘기는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옆에서 진심을 다하면 막 그 사람이 변화하겠지, 깨닫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어렵고요. 네. 근데 다만 그 사람의 이제 내면에 가진 불안이나 욕구가 잘 해결이 되고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치료가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단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좀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문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도 그냥 아내 선우가 남편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끝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드라마가 진행이 안 됐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대의 나르시시스틱한 모습이 심각하지 않거나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다. 뭐 이런 선에서는 이거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불안이나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좀 공감해주고 뭐 편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거나 치료를 받고 싶어라는 그 심리 상태로 가게끔 도와줄 수는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근데 단절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신고은 작가의 따뜻한 처방 받아볼게요. 부부의 세계 OST 가운데 백지영이 부른 사랑했던 날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988님, 직장 상사가 나르시즘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추켜 세워주면 좋아하고요. 억지로 칭찬을 끌어내기도 하는데요. 매번 그러니까 너무 지칩니다. 이럴 땐 한두 번씩이라도 분위기를 거슬러서 바른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요거는 제가 짧게만 들어도 이건 정말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직장 상사는 이제 우위가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또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이제 어떤 관계에서 항상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해결 방법이 이제 관계를 단절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이런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할 때 굉장히 극대노.
그러니까 분노를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분위기를 거슬러 이제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굉장히 영혼 없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난 제주도에 있는 이제 돌 하루방이다라는 네, 느낌, 난 네. 돌덩이다라고 해서 네. 오늘 정말 잘생기셨네요.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뭔가 좀 진심이 안 느껴지는 그런 칭찬을 네. 하다 보면 이게 해주기는 해주니까 화를 낼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찝찝하니까 좀 점점 민망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뭔가 조금 여기서 효과가 없다. 그럼 또 다른 대상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돌덩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영혼 없이 그냥 뭐 진짜 말로만 그렇게 칭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좋아요. 네, 2588님 어려서부터 과도한 칭찬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스케줄에 따라서 약속 시간, 모임 장소가 결정돼야만 해서 저와 다른 친구들 모두 힘들어하는데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런 관계 진짜 힘들죠.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가 어려운 게 1대1 관계일 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다니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게 친구들이잖아요. 네, 여럿이잖아요. 이미 이제 머릿수에서 조금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단호하게 우리 친구들의 입장을 말해서 난 싫다. 이번에는 우리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조금 주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동등한 관계인데도 자꾸 우열을 가르고 내가 윗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친구 같은 경우에는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같은 관계니까 우리도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 빼놓고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커피를 직접 내려서 와주셨어요. 네네.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이 향기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저희 스튜디오엔 지금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오늘 웬일로 또 이렇게 커피를 챙겨오셨어요. 예, 3월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네. 봄 하면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걸 떠올리지만 저는 이제 꽃 향기가 나는 예, 그윽한 커피가 생각이 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예가체프 지역에 아리차 농장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아리차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내추럴 지원이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꽃 향기가 강한 커피거든요. 바로 준비하면서 스튜디오 밖에서 네. 드립을 챙겨오셨군요. 했습니다. 꽃 향기가 좀 나나요? 네. 꽃향기가 나는 커피 향을 맡으면서 커피 역사 얘기를 하는 것도 색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맥스웰 하우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커피 브랜드의 탄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의 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왔던 이름이 맥스웰 하우스죠. 네. 그래서 그 유래 그리고 그 이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뭐 삶의 지혜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커피 역사 공부에 빠진 이유가 단순히 커피를 알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커피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삶의 지혜를 무수히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커피 공부를 커피 인문학이라고 부르시는 거군요. 네, 오늘은 어떤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종 황제와 같은 해, 즉 1852년에 태어난 미국 사람 조엘 칙입니다. 네. 이 칙은 미국의 시골 켄터키주 남쪽에 있는 벅스빌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인데요. 이 켄터키주 이름을 따는 그 유명한 치킨집이 생기기 8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 치킨집을 탄생시킨 커넬 샌더스의 고향인 콜빈과
거의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미국 최대의 커피 회사 또 미국 최대의 치킨집이 모두 켄터키 지역의 같은 지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바로 이웃마을 켄터키 이웃마을 출신입니다. 이 세 명의 켄터키 출신 유명인들이 지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커피를 좋아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죠. 네네. 세 명 다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네. 예, 술보다 커피를 좋아했고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커피를 좋아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세 사람 모두 대단한 학벌이 없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거의 잠시 다니다 말았습니다. 네. 뭐 링컨과 그 치킨집 창업자 샌더스는 대학의 문턱에도 가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얘기의 주인공인 조엘 칙은 켄터키주의 주수도인 렉싱턴에 있는 이름도 좀 낯섭니다. 트랜실베니아 대학을 1년 정도 다녔습니다. 네. 1868년 그러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던 그 해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 후 칙의 첫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사직은 인기가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동의 제약이 많았는데요. 네. 선생님들은 흡연, 음주 못합니다. 수영장 출입도 못하고요. 네. 이발소에서의 면도도 못합니다. 겨울에는 교실 램프에 석유를 채워야 되고 굴뚝 청소해야 되고 난로용 석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 잡무들이 다 교사들 몫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사 잡무 그러게요. 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죠. 그렇다고 네. 급여가 급여가 많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봉인데 잡무가 넘치는 그야말로 비인기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교사가 된 칙도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잡무가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또 급여가 낮아서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해서 1년 만에 교직을 그만둡니다. 이 칙에게는 매우 훌륭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교직을 떠난 칙은 식료품점의 세일즈맨이 되면서 커피를 만납니다. 이제 커피 원두 주문을 받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또 주문받은 커피 원두를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사를 그만두고 커피 배달 사원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칙의 삶은 어땠어요? 예, 칙에게도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훗날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칙의 이 결정, 즉 교사를 그만두고 커피 세계로 돌아온 것은 미국 교육을 위해서는 큰 손실이었고 미국 음료 산업에는 축복이었다고 네. 했습니다. 예, 당시 배달 일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영어 명칭이 트래블링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예,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커피를 생두 상태로 팔았으니까 이게 또 무겁죠. 네. 칙이 식료품점에서 배달 일을 한 지 4년쯤 지난 1873년 한 고객이 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주 듣던 질문인데 칙의 인생을 바꾼 그야말로 인생 질문입니다. 이 커피 배달 사원에게 고객이 던진 질문. 자주 듣던 그 질문 무엇이었기에 칙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요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카페 손님들이 카페 바리스타에게 하는 가장 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하시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있으신가요?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이런 건가요? 이런 뻔한 질문은 설마 아니겠죠? 예, 아닌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판매하는 커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어떤 건가요? 자주 듣던 이 질문이었기에 네. 평소처럼 칙은 커피 하나를 들어보이며 이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입니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것은 가장 비싼 커피였습니다. 당시 칙은 커피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커피를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일 비싼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 질문을 받은 밤 그날 밤 칙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그러나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커피를 팔아왔다는 양심의 가책 반, 네. 또 자신이 파는 커피라는 물품이 대체 무엇이지 하는 호기심 반이었습니다. 이날 고객이 던진 그 뻔한 그러나 자주 듣던 질문이 칙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삶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잘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나 질문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하는 이유죠. 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그쵸. 누구인지.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네.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혼자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아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 내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측의 고객이 던진 질문을 통해 측은 자신이 커피 생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그날 밤 측은 자신이 판매하던 커피 생두를 하나하나 볶아서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뭐 글쎄요. 제 가장 맛있는 커피가 다른 거였다?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예. 커피 맛은 다양하다. 네. 쌍커피도 나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커피는 하나 정도의 장점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아무리 쌍커피나 못생긴 커피라도 한 가지 정도의 좋은 점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네. 측이 만일 교사로 남아서 이런 철학을 이런 생각을 실천했다면 아마 좋은 교육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 정도의 장점이 장점을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죠. 이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죠. 측이 교직에 남아서 이런 생각을 실천했다면 아마 뭐 존 듀이, 페스탈로치보다 훨씬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커피 배달 사원 측은 다음 날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고객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싸지만 좋은 커피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커피를 추천한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커피 공부에 매진합니다. 진짜 커피 전문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커피 전문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측은 매우 획기적인 그러나 그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신선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원두들이 가진 장점을 합할 수는 없을까? 한 잔의 커피 안에 여러 원두가 지닌 장점을 모두 담을 수는 없을까?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은 여러 원두를 섞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커피에 싼 커피를 섞는다는 거는 비싼 커피를 버리는 게 되고요. 네. 비슷한 수준의 커피를 마구 섞는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고유한 맛을 또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측은 포기를 하지 않고 이런저런 커피를 섞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커피 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랫동안 노력을 하거든요. 네. 성공했을까요? 뭐 오랜 시간 했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즘 네. 커피 전문가들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바로 이 커피를 볶는 기술과 그리고 볶은 여러 원두를 섞는 기술, 즉 블렌딩 기술입니다. 네. 측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답을 못 찾습니다. 측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러 옮겼을까요? 글쎄요. 끝까지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무려 10년 정도 노력했는데 답을 못 찾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커피 전문가들이 좀 많은 도시에 가서 네. 배우려고요. 그래서 1884년에 켄터키주와 붙어 있는 그 테네시주의 주도, 미국 컨트리 음악의 도시죠.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한 내시빌로 이주를 합니다. 이곳에서 소문난 커피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로저 스미스라는 영국인인데요. 네. 이 사람은 볶지도 않은 커피 생두의 냄새만 맡고서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생두인지를 알아맞힐 정도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측은 스미스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 커피 원두를 섞는 실험을 합니다. 결국 답을 찾기까지 다시 8년이 걸립니다. 와. 1892년에 측은 몇 가지 원두를 섞어서 원하는 커피 맛,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커피 맛을 찾아냅니다. 뭐 섞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결국 18년 정도 걸렸거든요. 와, 네. 여러 원두를 섞지만 이 각각의 커피가 지닌 맛이 사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강한 커피 맛이 약한 커피 맛을 누르지 않게, 그리고 네. 약한 커피가 강한 커피의 맛을 방해하지 않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강한 커피, 약한 커피가 함께 자신의 특징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측은 강한 맛의 브라질 커피, 강하지만 싼 커피였습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맛의 좀 비싼 중남미 커피 두 개를 섞는 기술을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무려 18년 만에 인류 최초의 블렌딩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창조라는 거는 이처럼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이 지닌 장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잘 합하는, 요즘 표현으로는 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뭐 제가 교육학 교수니까 교육 얘기를 잠깐 한 번 더 하면, 교육도 결국은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닌 장점 하나하나를 찾아서 인정하고 키워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하고 이들이 모인 사회 전체가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바로 그게 교육이 아닐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칙이 만든 블렌딩 커피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수님의 교육 철학까지 들어볼 수가 있군요. 결국 이렇게 해서 블렌딩 커피, 즉 여러 가지 원두를 섞는 풍습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칙이 생각하는 최상의 맛은 찾았지만 이 블렌딩 커피가 바로 유행을 한 건 아닙니다. 칙은 자신이 만든 이 블렌딩 커피 원두를 가지고 내쉬빌에서 가장 당시 크고 괜찮은 호텔의 식품 바이어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만든 블렌딩 커피 20파운드를 무료로 사용해 보라고 줍니다. 네. 며칠 지나서 그 20파운드 커피는 다 소진이 되고 이 호텔은 원래 사용하던 원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객들의 불평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칙의 커피를, 사라진 칙의 커피를 다시 가져오라는 주장이 빗발칩니다. 호텔은 칙의 커피를 결국 독점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이 커피 때문에 이 호텔에 손님이 넘치게 됩니다. 이 호텔이 맥스웰 하우스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맥스웰 하우스가 호텔 이름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칙은 결국 1902년에 배달 사원을 그만두고 친구 존 닐과 함께 식품회사를 차립니다. 커피가 주력 상품이었죠. 네. 이 맥스웰 하우스 호텔은 칙의 커피에 맥스웰 하우스라는 상품명을 붙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설립 이후, 회사 설립 이후 칙이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사업자로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또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8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모두가 이 칙의 커피 사업에 참여를 하죠. 칙은 열렬한 낙태 반대론자였고 술과 담배를 멀리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이 많은 자녀들이 회사 일을 돕는 바람에 초기에 인건비도 절약하고 또 가정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됐습니다. 훗날 칙의 자녀들이 고향의 식물원과 미술관 등을 세워서 사회 공익 활동에 많이 참여합니다. 칙의 가족들이 남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측면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번 돈을 이웃에,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의무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사회 공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칙이 커피 사업에 성공한 두 번째 요인은 또 뭐예요? 칙이 커피 사업에 성공한 두 번째 배경 요인은 광고 활용 능력입니다. 1907년 10월 21일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내쉬빌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마셨죠. 무슨 커피를 마셨는지는 루즈벨트가 말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칙의 회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커피를 마셨다고 신문에 광고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 광고 문구를 보면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대통령의 입을 즐겁게 했다. 최고의 커피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뭐 사실과 다른 근거가 없는 광고였죠. 요즘 같으면 뭐 허위 광고로 처벌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인 1917년에 칙의 회사는 전국 신문에 매우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또 실습니다. 그거는 맥스웰 하우스 is good to the last drive이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라는 이 유명한 커피 광고입니다. 이 미국의 광고 전성시대였던 1920년대에 이 광고 문구가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이 말을 루즈벨트가 내쉬빌 방문 때 맥스웰 하우스 커피를 마시면서 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했다는 말, 이 한 문장 광고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맥셀하우스 커피는 순식간에 미국 커피 소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광고에 활용한 것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루즈벨트가 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 회사의 한 임원이 만든 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광고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 카피 1위가 바로 Good to the Last Drop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커피로 맛보는 역사 맥셀하우스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하나요?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들도 마실 수 있는 커피 전문점, 커피 파는 매장이 언제 어떤 형태로 탄생했는지 최초의 커피 하우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